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은 어제 희생자 158명의 넋을 위로하는 49제가 거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이태원에서 차갑게 생을 마감한 아들, 딸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반도를 내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감 환자도 일주일 사이 75%나 급증했습니다. 청소년은 증가폭이 가장 커 유행 기준의 24배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49일이 지났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금요일 밤.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모인 추모객들이 애써 눈물을 삼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난 지 딱 49일째 되는 날.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유가족들이 든 팻말에 적힌 한마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 비록 내 가족은 돌아올 수 없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은 직무유기를 해서 내 딸이 건강했던 한나가 서서 숨도 못 쉬고 서서 견디다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렇게 허망하게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 서울 조계사에서는 유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49제가 열렸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만큼은 한마음으로 모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삶이 끝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악성 댓글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여당에 계신 분들 더 이상 저희 유가족분들한테 심한 모욕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49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연되면서 수사의 결론은 해를 넘겨야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 출범 당시 특수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이태원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참사 원인에 대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좁다란 골목에 불법 건축물까지 더해지며 인파가 한 몸처럼 떠밀려 움직이게 됐다는 특수본의 설명도 다들 익히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단 3명인데
그마저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거라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개별적 정황은 찾아냈지만 이게 참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허위보고서 승인 혐의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나 추가 구속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손도 못 대는 상황. 윗선 피의자 가운데 지금까지 특수본 조사를 받은 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다시 윗선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부터 고위급까지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모여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선 폭넓은 수사가 필수적인 만큼 1차 수사 결론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시민 분향소에 가서 사과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용 정쟁으로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시민 분향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혈안입니다. 내년도 예산 협상이 거듭 지연되는 가운데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기간 연장도 시사했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줄어든 국정조사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간 연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을 앞두고 물밑 작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예산안 협상 여파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예산안 협상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는 야당이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불발된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강조하게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김진표 의장이 던진 절충안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국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의 예산도 예비비가 아닌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라도 받겠다던 국민의힘이 돌연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며 협상 표류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김진표 의장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내놓은 주기 대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 등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예산안 타결이 올해 말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법무부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이 전 지검장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는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잇따라 요직에 올랐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와 자신을 재수사한다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비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며 찍어내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통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지검장은 재작년 채널A 사건 수사팀이 갖고 있던 한 장관의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랐을 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교수를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012년 MBC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위해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0년 만에 대법원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서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쟁의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주자. 문화방송 사수. 네. 지난 2012년 전국 언론노조 MBC 지부 조합원들은 공정방송을 위해 김재철 당시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 뒤로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축소되고 관련 기자와 PD들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김재철 씨는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MBC 노조는 사옥 1층을 점거하고 문을 막는 등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현관과 로비 기둥에 사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노조원들이 정당한 목적 없이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잇따라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주된 혐의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공정방송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받아들여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 방송사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공정성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 행위까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자보 등을 붙인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세상을 뜬 고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건 직권남용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가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대책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며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파는 계속됐지만 눈이 모두 그치면서 교통 불편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은 1에서 5cm로 눈이 많지는 않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해에 만들어진 눈구름에 약한 저기압 영향이 겹치며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7일부터 18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폭탄과 함께 한파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밤부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휴일 아침에는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8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후 70여 년간 이어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쿄 이경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 전략에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보유를 결정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自衛隊の能力で我が国に対する脅威を抑止できるか、極めて現実的なシミュレーションを行いました。率直に申し上げて、現状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합니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外交には裏付けとなる防衛力が必要であり、防衛力の強化は外交における説得力にもつながります。 일본은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한 해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軍事費のために私たちの生活が壊されてしまいます。戦争を止める軍事大国やだ。平和を作ろう。そのことを一緒に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은 급속한 군비 확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변국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이 안보 문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는 즉시 주한 일본 총괄공사와 국방무관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권 주장 표현은 더 노고라 했습니다. 기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와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표현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즉각 불러들여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그제 오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의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즉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통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으로는 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당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언급했던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veals a very intensive effort in the part of the country to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its accumulation of nuclear material and separation. 그러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영변 원자로 가동이 끝나면 그 이후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But ADIT 3 seems to hav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a lot of work in the excavation, work at the entrance. ADIT 4, a little bit of work on the road and the access road, but no excavation that we have seen.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으로 IAEA 사찰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화의 창구를 열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IAEA가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IAEA to play even a wider role if needed in the resolution of this situation. I am persuaded that ope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is indispensable. I am also persuaded that the IAEA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is regard.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7개월째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버팀목이 됐던 소비마저 이태원 참사의 영향이 더해져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7개월째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5%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달 연속 줄어든 수출은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11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70.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4월 달 이후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경기를 뒷받침해온 내수마저 회복세가 주춤했습니다. 지난 10월 서비스 생산은 0.8% 줄었고 소매 판매도 0.2% 감소해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폭이 줄었고 백화점 매출액도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소비 심리마저 10월보다 2.3포인트 떨어져 내림세가 계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든 겁니다. 국민 애도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 직후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녁 회식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고 야외 행사 같은 것들이 줄다 보니까 이같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2.1로 지난주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첫 주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64.8로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강남권 핵심 입지에 있는 아파트마저 10억 원씩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른 추세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3,4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강남권 대표 아파트인 반포자이.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3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직전 거래가 39억 원보다 9억 원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낮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저 사평역 끝에 있는 143동 같은 거 밑에 층. 전반적으로 고객들은 떨어질 거 생각하고 안 사죠. 같은 평형 전세도 지난 6월 22억 원 하던 것이 최근 12억 3,750만 원에 거래돼 10억 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강남의 핵심으로 꼽히는 압구정동 아파트도 최고가에 비해 10억 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과 경기도 과천, 수원, 광교, 광명시 아파트 등도 10억 원 가까이 급락하거나 반값에 거래되는 등
집값 하락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값은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2003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만에 0.36%포인트 올라 4.34%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당장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부동산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금융, 세금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과 함께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 7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해 유행 기준의 24배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계절 독감도 유행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달 마지막 주 17.3명에서 지난주 30.3명으로 한 주 만에 75%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층에서는 증가폭이 더 커서 일주일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13에서 18세 의심 환자 수가 119.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번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의 24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7에서 12세 어린이 의심 환자는 58.9명, 20대에서 40대도 36.7명으로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감 유행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가 적어진 것도 이번 겨울 확산세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청소년층들은 아직 방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겨울에 실내 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집단 발생,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다만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보통 겨울 방학 때 꺾였다가 개학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면 위험도가 다소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독감과 함께 역류하는 메타뉴모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과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없고 처음 걸리는 역류하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손 씻기와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방역당국이 내년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는 유행 규모 추이들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경우에 고려할 점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젯밤 한강다리 위에서 전동차가 2시간 정도 멈춰선 사고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이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최근 코레일에 사고가 잦지만 오히려 차량 정비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대교를 달리던 1호선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선 건 저녁 8시쯤. 승객 500여 명은 무려 2시간 동안 아찔한 고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비상 전력을 사용했지만 열차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입니다. 사고 장소가 다리 위인데다가 날씨가 추워 안전에 유의하다 보니 평소보다 수습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사고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급제동하다가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한강다리 위에 멈춰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전기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유지 보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더 철저하게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체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승객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열차를 세워 안전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차량 정비 횟수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새로 도입되고 있는 차량들은 기존 차량에 비해 품질이 좋아 제작사 권고에 따라 유지 보수를 시행하면서 정비 횟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봉역 사고와 영등포역 궤도 이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차량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를 꼽을 때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메시에게 없는 단 하나, 바로 월드컵 우승컵인데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메시의 마지막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세계 축구사에 영원히 기록될 영웅들을 잇는 당대 최고의 축구 스타는 당연히 리오넬 메시입니다. 하지만 메시는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할 때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입니다. De la historia en este momento, como lo fue Maradona, como lo fue Pelé en su momento, como lo fueron otros grandes jugadores. Entonces, nada, esperemos que se le pueda dar porque creo que a nivel individual a él es lo único que le falta. 35살인 메시에게 이번 월드컵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사실상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펠레, 마라도나와 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해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 프랑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And for sure that they will help him to win the trophy after Maradona in '86. But for the moment, yes, it's going to be a competitive and attractive final.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오른 두 팀의 A매치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6승 3무 3패로 앞섭니다. 월드컵에서도 3번 대결했고 아르헨티나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가장 최근 대결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난타전 끝에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유럽의 베팅 업체들도 대부분 50대 50의 팽팽한 승부로 예상하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대결. 축구의 신 메시가 펼칠 라스트 댄스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습니다. 한국갤럽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내외를 통틀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활약한 선수를 묻는 질문에 59%가 손흥민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은 응답자가 선수 2명을 자유롭게 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규성이 20%, 황희찬이 19%, 이강인이 18%의 선택을 받았고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11%였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폴란드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에 올랐다고 폴란드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뉴스포털은 벤투는 이미 폴란드 축구협회의 후보에 올라 있고 벤투가 폴란드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지만 16강전에서 프랑스에 1대 3으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현 감독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체육회장 선거에 현직 지자체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체육계가 단체장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2년 전 체육회장 선거가 도입됐지만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대전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김경시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정무특보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도 서 구청장이 불출마를 제안하며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를 포기를 하면은 시체육회 부회장 자리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 지금 누가 지금 시체육회 회장이 나오는지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얘기가 된 건데 걱정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여튼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김 후보 측이 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건 지난 9일 서 구청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시체육회 부회장을 하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다는 등의 말과 함께 대전시장과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시체육회장이 수차례 언급됩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김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과장에 말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기하고 좀 속상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좀 과장해서 얘기한 게 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현직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호 대전시장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 논의해 본 적이 없고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체육계 선거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정치권이 민간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개입 혹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선거 개입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거나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김 후보 측은 서 구청장 측이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대화 녹음 파일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인들의 무차별한 학살로 희생자 수백 명이 나왔던 북촌마을 사건이 고등학생들에 의해 단편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제주의 슬픈 기억을 보듬고 알리기 위해 6개월을 고군분투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이 묶인 채 어딘가로 끌려가는 사람들. 두려운 상황에 보이지 않는 가족이 걱정입니다. 우리 중구는 어디 가신가? 괜찮을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게. 중구라도 사라질 텐데. 잘 잊을 거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소. 이내 총성이 울리고 돌담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아이는 뛰쳐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마, 야, 엄마 일어나봐. 4.3 사건 당시 수백 명의 주민이 희생된 북촌마을 사건을 소재로 서귀포고 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 동백만이 남았네 너분숭이의 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에게 4.3과 관련한 자료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모든 과정은 동아리 활동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4.3 여러 뉴스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뉴스 기사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더 넓게 찾아보고 해가지고 4.3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3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이제 4.3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몰랐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17분의 단편 영화에는 단순히 북촌 사건의 비극뿐 아니라 5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생존자들의 명예 졸업장 수여 모습 등 명예 회복을 통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또 4.3을 더욱 알리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영어 자막 버전을 제작해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4.3을 너무 아픔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4.3을 어떻게 계승하는지에 대한 좀 느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4.3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단순히 배우기만 했던 내용을 직접 영화로 제작하며 제주 4.3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스위니 토드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유명 뮤지컬들이 연말 대목을 맞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프된, 베토벤 등 만만치 않은 초연작까지 가세하면서 올겨울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 한 이발사의 복수극을 다룬 뮤지컬 스위니 토드입니다. 2016년 한국 초연 이후 관객 30만 명을 동원한 이 작품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는데 첫 티켓 오픈 5분 만에 7,000석을 매진시켰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쟁쟁한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작품은 진짜 그 작품들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오감을 만족시키는 정말 짜릿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로드웨이 초연 50주년이면서 7년 만에 한국어 공연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역시 강세입니다. 지저스와 유다 역 배우들의 연기 맞대결이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연 기간의 절반가량이 지난 현재 객석 점유율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함께 무대에도 오르는 대표적 창작 뮤지컬 영웅까지 이미 검증된 작품들이 연말 대목에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작도 가세하고 있는데 최신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프댄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새롭게 신선하게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도 한 인물의 두 가지의 평행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주 수시로 교차되면서 묘사되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내년 1월 세계 초연인 베토벤도 박효신, 옥주연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개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츠와 물랑 루즈 등 브로드웨이를 호령하는 작품들까지 합류해 뮤지컬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겠다며 아시아 가스 수출 확대 등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등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더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в активно растущих регионах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그러면서 아시아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무역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Это Азия,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Африка. Именно на рынк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мы переориентируем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달러와 유로화 의존도를 줄여 루블화 결제가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천연가스 외에도 선박을 이용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Дисбалансов не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бесконечно.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포타닌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측면 지원한 부총리들과 지역 수장들도 대거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크리스마스 휴전이 불발되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서방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최소 76발의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3명이 숨지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아침 출근길에 미사일 76발을 발사했고 이 중 60발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만 40발을 쏟아부었는데 이 가운데 37발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째인 어제 시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어제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환생하길 빌고 비상식적인 발언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경찰이 발표한 첫 112 신고 시각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서 함께 침묵하고 추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유족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을 시도했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민 추모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서울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의 넋을 기리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위령제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희생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다시 부르면서 장례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제일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모두 다 기원해 주세요. 대통령실은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제인 지금이나 같고 그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에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망언이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과 유족에 답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역 시민 분향소를 찾아 공식적으로 참사 책임을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듭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취약계층 아닙니까?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되어서 재모녀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내놓은 주제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네, 재작년 채널A 사건 때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한 전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출석 전 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언론사 노동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노동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건 직권남용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가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대책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며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로 노란봉투법 추진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조차 의지가 약해진 듯 보이는데요. 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작은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유채한 부지회장. 두 번의 계절이 지난 지금 그는 국회 앞 거리에 있습니다. 파업의 대가로 원청이 청구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를 계기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유 부지회장이 곡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제가 철제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있으면 제가 밥을 굶을 필요가 없죠. 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성욱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장은 올해로 단식만 3번째입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첫 번째 단식 파업에 사측은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간절한 거는 우리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합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정부 여당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일찍이 반대의 뜻을 굳혔습니다. 경영계 역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희망을 품어봤지만 이젠 민주당조차 한 발 물러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게 무색하도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 다른 현안에 더 집중해왔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입법도 이미 불발됐습니다.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한 건 상임위 소위의 법안을 올려둔 정도입니다. 법사위 만약에 그 문턱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5분의 3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어떤 그 정족수를 다 충족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다라고.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멈춰있는 사이 손해배상이 청구된 노동자들의 단식은 이미 보름을 넘긴 상태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일본이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기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을 겨냥해 적이 공격에 착수할 경우 미사일 등을 통해 반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그제 오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즉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통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센서 오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전수조사하고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강릉의 한 군부대 안.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부대 안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후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 항법 장치의 센서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의 각도와 속도, 위치 등 비행 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류로 잘못된 값이 유도 조정 장치와 구동 장치로 전달되면서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여태껏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일의 속도나 고도, 궤도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둔 계측값이 없어서 합동조사단은 발생 가능 오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3만 회 이상 수행한 뒤에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격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킹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현무 투시 미사일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계획된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 가까운 전방에 추락하게 하는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미사일 발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강릉 군부대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국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미사일 사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7개월째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1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6월 경기 둔화 우려가 처음 언급된 뒤 7개월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예상금리 수준을 높여 잡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더 벌어질 한미 간 금리차 때문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방점은 최종 금리 수준에 찍었고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예상금리의 중간값은 석 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5.1%로 전망했습니다. 덩달아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와의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 폭인 1.5%포인트로 커졌는데 내년에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크게 높아지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겨우 진정된 물가도 다시 들썩이게 됩니다. 지난달 대다수 통화위원이 전망한 최종 금리 예상치를 3.5%에서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망은 지난번처럼 3.5를 중심으로 퍼져 있어서 같은 수준이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대외 변동성 요인,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면에서. 다만 가파른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가 변수입니다. 과도한 긴축이 지속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발목 잡히며 경기 침체가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쏟아지며 시장은 연일 출렁였습니다. 물가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경기가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걸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잇따른 금리 인상에 빚을 못 갚는 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임의경매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최초 감정가 26억 원의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두 차례 유찰됐다가 1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24억 이렇게 나왔는데 24억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의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8제곱미터가 두 차례 유찰하면서 입찰 가격이 호가보다 3억 원 떨어졌지만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다 사무실, 상가 뭐 다 진짜 사람이 이동을 하네요. 소유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금융기관이 임의경매 진행에 나선 사례입니다. 지난 10월 임의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이 2,600여 건으로 전달 1,900여 건과 비교해 37.6%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인 1월과 비교하면 65.5% 늘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을 때 가능한 대출을 모두 동원해 집을 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확대된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역전세 및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늘면서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에선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한 달 사이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하면 상환능력 재평가와 매물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매각기일이 잡힐 때까지 최소 9달이 걸리는 만큼 올해 초 금리 인상 시기부터 빚을 갚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임의경매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제 좀 더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유찰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철회되면서 그간 막혔던 물류 차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당시 입었던 피해가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로 의왕 컨테이너 기지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지게차가 바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짐을 실은 화물차들이 줄줄이 기지를 빠져나갑니다. 파업 때 한 1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파업 전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중단돼 항만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광양항도 물동량이 평시 대비 114%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물동량은 이처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사 차질을 빚었던 건설 현장도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하루 만에 레미콘 공정이 중단됐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공사기일을 맞추는데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에 막혔던 물량을 전부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별로는 그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는 상황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16일 동안 제품 출하에 발이 묶였던 중소기업들은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사료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하루 평균 2억 원 넘는 피해를 봐 한 달 매출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수금을 받는데 아무래도 매출액이 좀 줄어드니까 수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1월 달부터. 자금이 좀 모자라게 되니까. 다른 중소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누적된 매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피해 신고만 1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납품 지연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외 거래처 계약이 끊기게 됐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우리 기업들의 물류가 정상화로 지금 돌아오고는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 특히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한 동네에 수십 년씩 살아온 터줏대감들인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일일이 찾아내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서울 장위동에서만 50년 넘게 살아 동네 사정에 밝은 송창순 씨. 2달 전부터 다른 주민들과 함께 주택가나 임대 아파트를 돌며 구청 복지정책과 직통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나선 겁니다. 동네 터줏대감 식당이나 부동산은 필수 코스입니다. 남자분 혼자 사신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는 많이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일도 못 하시는데 이제 어려운 이웃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지난 2달 동안 송 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찾아낸 서울 성북구 위기가구는 모두 23가구.
YTN과의 동행 취재에서도 기초노령연금 등 월 47만 원으로 생활하던 어르신 1명이 위기가구로 발굴됐습니다. 이들 가구엔 복지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긴급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 돌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가정이 많은 거예요. 수급자나 독거노인들뿐이 아니라 청소년 가장이나 야쿠르트가 담긴 전동 카트를 타고 86살 노재수 어르신 댁을 방문한 이소율 씨. 평소 어르신이 즐겨 찾는 요플레를 건네며 잠시 말벗이 돼줍니다. 이건 곰.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보다. 배달하며 만난 고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연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금호 2가 3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가구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발굴해 관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네 토박이들이 현실적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금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와 기준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결론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6만 6천여 명. 지난달 내내 오르락내리락 하던 환자 수는 이달 들어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망자는 누적 3만 명을 넘긴 지 한 달도 안 돼 1,300명 가까이 더 늘었고 중환자도 4주 내내 400명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가 늘면 코로나 병상도 위중증이 35%, 준중증이 40%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커진 확산세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은 충족됐다는 입장.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시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설 연휴 즈음 풀 거란 예상이 가장 힘을 얻고 있지만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한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11월에 한번 꺾였다가 지금 12월에 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규모 추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국은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돌렸을 때 필요한 고려 사항을 열심히 살피고 있다면서 설 연휴엔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명절 방역 대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처음 의무화됐던 건 지난 2020년 10월. 2년 넘게 사람들 표정을 가렸던 마스크 의무의 조정 시기와 방법은 1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그제 경기 파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가스 중독 사고는 건설 비용을 아끼려고 저가 석탄을 피우다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겨울 경기도 시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붙이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번 경기 파주에서는 무려 10명이나 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주된 원인은 저가 석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됐다고. 콘크리트 얼지 말라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콘크리트를 말리려면 인위적으로 주변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등유를 이용하는 열풍기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국내 건설 현장 대부분은 단가가 3배 가까이 저렴한 저가 석탄을 이용합니다. 싼 대신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업 질식 재해의 68%는 콘크리트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공사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을
건설업체가 모르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니까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노동자들이 어디로든지 죽어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하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건설 현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정확히 이걸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따르겠죠.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단속과 안전 권고 정도가 전부인데 현장에서는 저가 석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은 남미 아니면 유럽 팀의 대결이었죠.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는데 우승컵은 유럽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맞대결에서는 남미 팀이 더 많이 이겼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뒤 유럽과 남미 팀이 아닌 다른 대륙 팀이 결승전에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대결하는 카타르 월드컵도 예외는 아닙니다. La France était super, on est en finale, c'est le top, on est trop content, vive la France! Y bueno, le agradecemos mucho por todo lo que hace por la Argentina. Y bueno, y la escuela es la que él vino, así que estamos muy orgullosos. Gracias, Messi. 역대 21번의 월드컵에서 유럽팀은 12번, 남미팀은 9번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남미와 유럽이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미와 유럽은 결승에서 10번을 싸웠는데 남미팀이 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횟수는 유럽이 더 많지만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엔 남미팀이 더 많이 이긴 것입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들의 결승전 예상은 대부분 초박빙입니다. 두 팀의 승리 배당이 나란히 2.7배, 승리 확률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회 득점왕 배당률은 메시가 1.8배, 음바페가 2.2배로 메시가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과 함께 라스트 댄스를 장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점차 대부분 지방에 확대하겠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폭설입니다. 제주산 간에 5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 간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 호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5cm의 대설이 예상됩니다. 강추위도 이어집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4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2.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3도, 그리고 부산은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